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3년 60회죠. 세무사 시험 보시느라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안타깝게도 올해 홀수의 또 저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필 세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단 제가 총평에서도 좀 역대급 난이도다 좀 조금 가장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다는 아니지만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였다까지는 정말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시험장 나와보면 물론 이걸 내가 왜 틀렸지? 굉장히 이런 시험 문제도 분명히 맞출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막 이제 또 시험을 직접 참여 안 한 그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왜 어렵다고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시험 체감 난이도가 있고 역대 1년 그 1차 시험의 세법 평균 난이도라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이런 기출을 분석하고 알려주는 어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웠던 건 일단 팩트예요. 어려웠던 건 팩트.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총평에서도 이제 잘 말씀드렸지만, 기타 세법과 부가세법은 좀 상대적으로 막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네, 이제 부가세법도 평소보다는 조금 계산 문제도 실수나 까다롭게 나오기도 했고, 뭐 말 문제도 막 마냥 쉽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소득세법도 뭐 다 어렵기보다는 기존 기출과 유사한 문제들이 한 3개 이상은 있었어요. 그냥 기존 기출 문제만 잘 풀었어도 뭐야 이게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럴 정도의 문제들이 한 3개는 있었고, 또 나머지 문제들도 좀 함정에 잘 속지 않으면 맞출 수 있었으나 좀 원래보다는 막 금융수도 좀 크게 나오고, 산출세 특례도 사실은 꽤 사이즈가 큰 문제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나왔다는 게 1차에서는 시간 압박도 있고, 재정학에서 시간을 또 많이 이렇게 단축을 시킬 수가 없는 1교시 시험에서는 일단은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꽤 높은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는 거의 진짜 10문제가 다 어려웠어요. 거의 한 문제 빼고는 다 어려웠죠. 우리 토지 양도의 유보 추이 문제 빼고는 계산 문제는 사이즈도 크고 신유형이고요. 말 문제는 평소에 잘 대비하지 않는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험생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존 뭐 기타 세법도 마냥 쉬웠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문들 자체 평소와 다른 오답들로 많이 구성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뒤에 강평을 하고 다 말씀드릴 텐데, 절대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존 기출만 잘 풀린다고 나 마스터했어 요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기출 문제는 약간 방향성과 더불어서 그냥 기출가 뭐 똑같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여전히 꽤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당연히 외울 정도로 보는 건 맞는데, 그 이상의 기출 문제를 외운 거 이상의 이제 변형됐을 때의 가정, 그래서 또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인 뭐 300제, 해커스 GS, 뭐 기타 등등등으로 계속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1차가 난이도가 또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실은 갑자기 또 짝수에서 평행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렵게 좀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어려운 것도 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점점 이제 1차 모의고사를 더 어렵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평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요, 항상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막 굳이 앞글자 때만 막 인원납 중, 그리고 납부지역가산세 뭐 이렇게 봤었는데, 요 중간 인합하는 법인세는 우선 자동확정국세가 맞죠. 요거는 법인이 2개월 이내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죠. 그건 말 그대로 조사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그래서 이 괄호의 워딩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거고, 다음 문제는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좀 까다로웠던 중에 하나가, 원래 국기법은 국기법대로 쭉 순서대로 출제돼요. 즉 41, 42, 43, 44, 그 다음에 국징법 4개, 조처법 2개 요런 식으로 가주던 게, 올해는 갑자기 국조법도 중간에 침투했고요. 이렇게 국기국징도 좀 섞여 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역대 1차에서는 처음으로 좀 섞여서 나온 해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액상습제한자가 좀 흩어져 있으니까 약간 정리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출제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수입 시 세관장한테 압류를 부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되는 것도 1년 지나서 2억 이상인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심하면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는데 이때 요건은 단순히 1년 지나고 2억 원 이상 체납자가 아니라 일단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요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냈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는 악질 채무자여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잘 이게 정당한 사유를 안 내고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어떤 심판을 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막 가둬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판정은 현실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감시에 처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국세 그 출국 금지 요청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여기 어차피 5천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그냥 범주를 해서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다음에 얘가 다른 어떤 채권으로도 회수할 수 없고 결국 강제징수 회피의 우려가 있다 인정되는 사람은 법무장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승계와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인데 우리 1번과 사실 5번 이게 눈치채신 분들은 1번과 5번 중에 뭔가는 틀렸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맞췄어야 돼요. 왜냐면 5번에 분할 후 소멸하는 그런 형태에서 요런 법인들은 분할법인이 냈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분할 시 승계 한도로 연대 책임이 있었죠. 연대 납세의무의 유형인데 요때는 분할 등기일 이후에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분할 등기 이전에 이제 분할법인이 안 내고 있던 세금 등에 대해서 회사가 쪼개지면서 납세 능력이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회사의 어떤 재산이 바뀌면서 그래서 연대 책임을 부여해서 좀 더 강력한 조세채권 확장 제도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분할 등기 이후라는 워딩이 틀렸어요. 그래서 뭐 초보자 잘 1번이어서 안 보였다가도 2번 우리 항상 하는 신회사 연대납세 의무 합병시 승계 그리고 요것도 소득세랑 콜라보돼서 공동사업 각자 납세 의무네요. 다만 합산과세의 경우 손익분배 한대 연대납세 이거 한 5만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라고 1번 다시 읽어봤더니 이후에가 싸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맞췄어야 되는 거고 4번 규정으로 가보시면요. 우리 심사청구는 이제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제 5번의 정답은 뭐예요? 우리 항상 용어의 정의도 좀 잘 하세요 라면서 타시험 문제 같은 거 막 풀었을 때도 각하, 기가 요런 걸로 장난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번에도 이분이 애초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을 때는 불복 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복 청구를 한 거잖아요. 지금 심사청구를. 그때는 아예 아래로 물리친다, 각하라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난이도 하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에 요거는 좀 말장난인데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 것은 이었죠. 보면 얼핏 보면 다 맞는 게 공익을 위해 적절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매수인을 지정해서 이제 공매를 하면은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뭐 총기류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부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을 지정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이때 공익위약 적절하지 않았다. 5번 팔려고 노력해도 안 팔렸다. 지금 당장 안 팔면은 재산가액이 줄어든다. 1,000만 원 미만 잘 보시고 그리고 5번에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뭐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까지 맞지만 여기 가운데 금액이 강제징수비죠. 강제징수비 이하. 팔고도 직접 비용도 남을 것도 없으면 이걸 왜 팔지? 팔면 손해인데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압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것도 정답 정도만 보시면 2번에 채권 압류의 효력은 이제 이분이 체납자여가지고 국가가 얘한테 재산을 이제 압류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얘가 다른 어떤 뭐 거래처라든지 수많은 어떤 다수의 다른 사람부터 돈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압류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이제 자에게 압류 통지서를 송달하면서 너 이제 얘한테 주면 안 되고 얘 세금 안 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가져갈 거야. 나한테 줘야 돼. 라는 걸 보내는 때인데 그 보내는 사람이 체납자가 아니라 얘한테 돈 줘야 될 제3채무자였죠. 제3채무자한테 송달될 때 발생하는 거죠. 참고로. 그리고 체납자한테는 통지 의무가 있어요. 참고로. 요거까지 크게 어렵지 않았고
요게 어떻게 보면 40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였던 걸로 판정이 들어요. 기한연장과 고지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번에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이 심한 손실이 일어났을 때 기한연장사에 해당하나, 세무사가, 내가 이제 기장을 대리해서 나 대신 세금 신고해주는 세무사가 도난당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말이 안 되죠, 사실. 세무사가 도난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건 스킵하는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조처법, 우리 GS에서도 거의 유사한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우리 항상 조처법에서 세금 계산서 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좀 엄격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가 1년 이하 징역 5월,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칙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근데 우리 이쪽에서 항상 배우는 게 3, 3으로 3배, 이렇게 3년짜리는 이런 거 드렸죠. 핵심이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않고, 핵심은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지 않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거 발급하는 행위는 정말 이제 엄중한 처벌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3이었고, 나머지는 끊었는데 뭐 거짓 기재, 또 통정하여 끊은 거 다 원투 펀치죠. 원투 펀치. 그래서 이 2개, 실물 거래 없는 거 2개 빼고 나머지 4개 사용 해당되는 거고, 이건 모의고사 문제와 정확히 일치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을 옳지 않는 것은, 요거는 이미 기존 기출 회계사 1차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지문이어서 절대로 틀렸으면 안 돼요. 1번에 환급금을 충당할 때 일바따로 얘가 안 내고 있었던 체납된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고지서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고지서 국세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에서 충당해야 된다라는 워딩이 틀렸었고요. 요건 기존 1차에 나온 적이 있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요. 나머지도 어렵지 않았고, 다음 페이지에 옳지 않은 것은 조처법에서 요거는 이제 정답 위주로 보시면요, 5번에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으신 분 5년까지죠. 사실 5년. 왜냐하면 근데 7년이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조처법에 7년이 한번 나오는 게 그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7년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당했을 수 있는데, 5년 이내에 소각하게 은닉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야 돼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7년이 좀 싸한데?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맞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이자소득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거는 이미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 최근 3년 내 소득세 세무사 1차 계산 문제에서 나온 포인트였죠. 우리 이거 물가 연동 국고채 이자소득, 사실 이제 15년 이후 발행분이지만 혹시 연도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과세로 생각하세요 라고 했었죠. 우리 부칙점은 놓칠 수 있다고. 그리고 국외예금이자 이자소득, 환매조건 매매차익 이자소득,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 분리되는 경우로서 채권 할인액도 다 이자소득인데, 유일하게 매각가액과 액면가액 차익이 이자 제외죠. 그냥 과세 제외예요. 과세 제외. 채권의 매매차익 성격으로 과세 제외인데, 계산 문제 이미 드러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손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던 문제라고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요거는 한 19년도인가? 그쯤 세무사 1차에 사실 거의 똑같은 문제로, 심지어 정답까지도 이건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유형이지만 이미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절대 틀렸으면 안 되고. 그래서 B 세무서장님이 관할 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A의 법인 소득금에 세무조사를 하면서 거주자 갑이 주주였나봐요. 그래서 배당으로 처분되는 인정 배당이라는 소득 처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변동 통지서를 일단 법인한테 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이랬을 때만 갑에게 통지해도 되는 거,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도 행정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 같은 것도 생기겠죠. 혹시 B 세무서장이 A에게 변동 통지서를 통지했을 때는 그 통지했다는 사실도 우리 갑의 소득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통지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 그 내용인까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국가가 둘의 막 싸움을 조장해서 법적 다툼으로써 네가 잘못해 네가 잘못한 일을 막 약간 고자질식으로 쉽게 말해서, 야 법인한테 서류 하나 갔더라, 너 이제 약간 배당 서분 갈겨졌어, 너 소득세 더 내야 된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아니고
서류 하나 갔더라. 그냥 서류 하나 갔더라. 이 정도 알려주는 거죠. 서류 하나 갔더라. 그래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내용은. 5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53번에 원천 징수 시기행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우리 2번에 출자 공동사업체 배당은 과세 시간 종료일이 원래는 수입식이죠. 이때 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언제까지 기다려주냐? 3개월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땐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이라면 3월 말일, 그럼 4월 10일까지 납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지문들이에요. 이것도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난이도 그래도 좀 원천징수 주제 자체가 좀 쉽진 않으니까 한 중 정도 그래도 그나마.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이 하나 설명을 해요. 요것도 기존 19년 교수님이 들어가셨나봐요. 그때 이제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기타 소득 옳지 않은 것인데 우리 3번에 특정 소득이 기타 소득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때는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엔 기타 소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요게 예를 들어 극단적인 사례금이라든지 일시적 인적 용역이었냐 사례금이었냐. 우리 사례금은 사실상 총수익 금액 전체가 대부분 과세될 확률이 높아요. 실제 사유된 경비가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일시적 인적 용역은 경비 60%를 의제해서 총수익금의 60%가 바로 까지기 때문에 이 항목, 기타소득 안에 항목이라 하더라도 경비 의제 규정이 있는 소득과 아닌 소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복권 같은 것도 실제 당첨된 투입금액 그런 1,000원만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타 소득 금액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뭐 위법소득 너무 쉽고 종교인 소득은 우리 근로소득세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노조 전임자의 노조법 위반한 급여를 좀 풀어서 출제를 한 거고요. 이 기타 소득의 원래 정의가 이배사 근영기 외의 소득이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계산 문제로 이제 출동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노랭이의 예제랑 굉장히 유사한 양식인데 당연히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 변형을 하신 걸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자산별 양도 차이까지만 물어봤는데 우선 주택부터 한번 해볼게요. 양도 차이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만 공제하면 되죠. 근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로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미등기라는 단어에 체크하고 풀었어야 돼요. 먼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주어져 있고 뭐 별다른 자료가 없어요. 이게 뭐 특수관계인한테 저가 양도를 했다든지 뭐 고가 양도를 했다든지 라는 상황이 존재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겠지만 이게 다음 페이지에도 자료가 없어요. 답이에요. 그래서 5억 원 그대로 가볼게요. 5억 원 그대로 가볼게요. 우리 취득가액 같은 경우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써야 하나 없고요. 매매사례가액이 두 번째 적용 순위에 해당돼요. 감안기. 그래서 매매사례가 287을 쓰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추계 방식으로 지금 취득가액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계산 공제를 쓰셔야 되는 것이지 이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참고로. 그래서 보자마자 X를 치면서 계산 공제 잘 외웠어야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8천에 마지막 미등기 포인트가 0.3%예요. 원래 등기자산은 3%를 공제해주는데 미등기에 대한 규제가 뭐 장특 기본도 안되고 세율도 70% 미등기 전매를 굉장히 규제하듯이 요것도 0.3%만 인정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기를 치시면요 요게 212-460-000 여기까지 이제 왔구요. 여기까지 왔구요. 그럼 요걸 이제 지워보죠. 이제 땅으로 한번 가볼게요. 땅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야 실거래가액이 없어. 매매 사례가로 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취득가액 중은 뭐야 실거래가 매감 다 없어. 매감 환산 취득가액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환산 취득가액은 요 양도가액 매매 사례가 쓴 양도가액 5천만 원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시는 거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거는 뭐 06개 지어도 되겠죠? 2,500이고
얘도 추계하고 있으니까 바로 페이크다 생각하셔가지고 계산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요거는 뭐 미등기말 없으니까 뭐 등기로 생각해서 3% 이제 쓰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산기를 치면은 2,41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게 양도 차이. 정답이 5번이 나오나 봐요. 5번이. 그래서 요것도 양도를 뭐 잘 공부한 분들은 뭐 미등기에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산공제로 하도 이거는 훈련 많이 했죠. 우리 그죠? 항상 틀린다. 무조건 틀린다. 이거 2차생들 많이 틀린다 라고 했던 거 잘 주의하셨으면은 맞출 수 있었지만, 사실 양도라는 주제 자체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일단 공부 자체를 안 하고 들어가는 분도 많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기타 소득.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소득세 문제를 두 교수님이 출제한 것 같아요. 5문제씩. 왜냐면 기타 소득이 보통 2문제 이상 잘 출제되지 않고 특정 주제가 이렇게 중복돼서는 잘 안 나오는데, 뒤에 보시겠지만 양도도 한 문제 더 나와요. 말문제로. 근데 양도는 워낙 사이즈가 커서 2개 나오기도 하는데 기타 소득이 2문제나 나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참고로. 그리고 앞에 배당도 있는데 또 산출세액도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주제가 골고루 나오진 않았어요. 이번에 소득세가. 그래서 갑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 자료이다. 물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항상 기타 소득은 물음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물음은 진짜 꼭 체크하고 읽어야 된다. 어떨 때는 막 종합가세 되는 기타 소득만 물어보고, 어떨 때는 원천세 물어보고, 어떨 때는 필요경비 물어보고 막 난리 부릅스야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는 경비를 물어봤는데 공제 가능 최대 금액 물어봤죠. 우리 첫 번째 주택 입주 지상금은 지금 필요경비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필요경비만 찾으면 되는데 최소 우리 받은 돈이 얼마야? 600의 80%를 공제할 수 있는데 실제 소요된 경비 400만 원이 주어져 있어요. 480만 원이 더 큰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 강연료예요. 이거는 그냥 조문 문구 따온 거예요. 실제 조문에는 일시적 강연료에 이런 거 적용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붙한 거예요. 참고로 페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오류 없게 만든 조문 문구 그대로 붙여 쓴 거예요. 일시적 강연료 300만 원은 최소 필요 경비가 60%가 의제됐는데 실제 경비랑 비교해 봤더니 요게 더 크더라. 180 쓰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소득 뭐 소설가가 아니라 기타 소득의 일시적 문예창자 소득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번 돈에 1,000만원 곱하기 60%, 1,000만원이 맞죠? 네, 1,000만원 곱하기 60%인데 요거는 실제 경비가 더 크네요. 실제 경비가 더 크고, 그나마 이 문제에서 페이크는 네 번째 표였죠. 우리 미술품에 대해서 일단 필요경비가 1억까지는 90이고요. 1억 초과하면 80인데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다시 한번 90이잖아요. 근데 일단 과세 대상이 되려면 국내 원작자가 돌아가셨어야 돼요. 돌아가신 분들의 미술품만 과세 대상이 되고요. 6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8천이기 때문에 6천 이상이지만 원작자 생존 중이라는 건 아예 과세 제외 금액이어서 뭐 경비라는 걸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 보시면요, 1,360만원 2번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좀 어렵진 않았으나 충분히 시험장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특히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멘탈이 막 붕괴가 되면서 떨리지, 막 재정학도 내가 못 봤다 막 생각 들면은 그게 막 멘탈 붕괴로 막 더욱더 덜덜덜 떨리면서 막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해. 그래서 계산 문제 자체가 좀 맞추기가 좀 쉽지 않고,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이제 소득세 산출세 계산 문제 보는데요. 근데 잠깐 눈여겨보면은 이자, 비영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금융소득 산출세 계산 특례 문제구나 하면서 금융소득으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우리 그로스업 대상이 혹시 있나 이런 식으로 판정해야 되는데, 은행 예금이자 3천만 원 이자 소득이고요.
우리 비실명의자 올해 원천세 45%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차피 무조건 분리과세야. 무조건 분리과세. 이건 정부가 한 푼도 얘한테 이제 얘 수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원천징수당세 답세 끝내면서 고율의 세율로 제재하자. 이런 느낌이고요. 비영업대금이익은 일단 이자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온라인 투자, 즉 적격 P2P를 통해 지급받으면 나중에 산출세 특례 적용할 때도 14%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5% 원천세 비영업대금이익이고, 외국법인 배당은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이고요. 사업소득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이게 허무한 문제였네. 그로스업 금액이 없어요, 지금. 그로스업 금액이. 약간 미리 뒤에 문제를 간단히 앞으로 당기면 배당소득에서 그로스업 문제를 좀 크게 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는 좀 그로스업이 하나도 없는 스타일로 좀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700만원인가요? 요게 4,700만원까지는 잘 내려왔죠. 거기에 이제 사업소득금에 여기서 이제 좀 지워볼게요. 칸이 넘어가면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금융 47, 사업이 4,000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이 87인데 종소공이 900인가요? 900이어가지고 요게 그러면은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7, 8인가? 암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7, 8까지는 잘 내려왔죠. 7, 8까지는 잘 내려왔죠. 잘 이해 목적으로 여기서 산출세 계산 특례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금융소득이 지금 2천만원 초과자기 때문이죠. 우리 2천만원까지는 무조건 14 해줘. 280만원. 2천만원 넘는 구간만 기본세율로 누진율을 갈기는데 기본세율표 주어져 있어요. 올해 개정된 걸로 잘 주어져 있죠. 지금 5천 초과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5천 초과 24% 624만원 계산기 영역으로 들어가고, 계산기 잘 쳤다는 가정하에 1,096만원 요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비영업대금이 아까 있었잖아. 아까 그거 B라고 체크한 게 그 이유죠. 비영업대금이 1,200만원은 25%, 나머지 금융소득인 5와 3천, 3,500만원은 14%, 그리고 과표에서 금융소득금이 아까 얼마였죠? 47. 요렇게 빼셔도 되고, 아니면 4천에서 9를 이렇게 빼셔도 되겠죠. 4천에서 9를 빼셔도 돼요. 그래서 3, 1 요정도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쳐볼게요. 여기서 누진율에서 계산기를 치시면은 요게 1,129만원이 나오고, 아무래도 비영업 25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세율이 살짝 또 상승한 것도 있나봐요. 그래서 요게 더 크기 때문에 요게 몇 번인가요? 2번. 2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함정은 크게 없었고 기존 기출 문제의 숫자만 바뀐 유형이어서 좀 시간이 남았을 때는 이제 풀었어야 하는 요런 어떤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했었고,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보시면요. 이제 58번에 양도사 문제 더 나왔는데 요것도 조금 지엽적인 포인트가 있긴 있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그래서 좀 난이도는 좀 높았다라고 보이고, 우리 해당 과세현이 누진율 적용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합산해야 되냐? 선택이야, 선택. 그래서 합산할 신고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사실 해도 돼.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걸 공제하는 산출세 특례 규정이 있고, 반드시 합산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또 확정 신고 등으로 해서 정산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틀렸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요게 이제 배당 소득이 좀 사이즈가 꽤 크게 나왔어. 요게 이제 꽤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자 소득이 없었던 걸로 판정이 돼요. 그로써 판정하는 걸 잘 해볼게요. 그로써 판정하는 거를 먼저 물음이 종합과세할 갑의 배당 소득 금액이고요. 뭐 단서 같은 거에서는 특이한 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먼저 상장법인 현금 배당 100% 이제 그로써 금액이고, 인정 배당 100% 이제 그로써 금액이고, 항상 나오는 거 자기주 소각이인데 2년 내 5월 소각 당시 시가가 초과하는 것은 마치 현금 배당 효과가 있어. 약간 자처의 냄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자소익은 법인세법상 입금불상 항목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세금은
과세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로서 제외 배당 소득이에요. 그래서 800만 원은 GX에 꽂아 넣으시고, 우리 외국 법인 배당도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로서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항상 요거를 많이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수업시간에 강조하고 P2 하면서 열변 표현하면서 2차생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게 감자식 배당, 초반이 막 이런 감자랑 헷갈린단 말이야. 이건 유형이 다른데, 이거는 유상 감자고 이거는 감자에서 생긴 소각이익을 나중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요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로서 제외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왜냐면 잉여금의 유출이 아니지만 사실 잉여금의 유출일 수도 있는 현금으로 준 효과가 있으면서 현행세법 일단 그로서비야. 감자, 해산, 합병, 분할 요 4가지 의제배당 유형은 무조건 그로서비야. 그래서 특히 감자라는 워딩이 수험생한테는 이게 감자 차익 생각도 나고요. 막 자기 주식 소각이익 냄새도 나고 이래서 특히 오해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회사에 과세된 재원 중에 하나의 현금을 꽂아준 거면서 현행세법은 그로스업으로 되어 있다라고 조금 논리는 비약하지만 어쨌든 현행세법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로스업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유형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600만 원 그로스업. 출배가 나왔네요. 출배는 조금 왕따 느낌으로 여기 밑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넣어줄까요? 왜냐하면 2천만 원 판정할 때 제외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로서 제외소득이고요. 마지막 포괄적 교환 차익을 자본금 전입으로 공짜로 받은 무상준요. 아예 과세 제외예요. 적어도 아예 그로스업 제외로 두면 안 되고 배당 자체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10일이고 요거는 얼마지? 2온가? 그럼 3,600만 원으로서 2천 초과자기 때문에 그로스업이라는 금액을 구해볼게요. 민일리. 자, 번째 그로스업 금액 2,500만 원이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두고 있고 16이 자꾸 11%. 암산하면 우리 암산법도 알려주긴 했죠. 176만 원. 이렇게 1, 6 뺀 다음에 가운데가 합이야. 점 이렇게 찍어서 176만 원. 그래서 3,776 하면 큰일 나고 출배 끌고 와야지. 출배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요게 3,976만원. 3,976만원으로서 1번인가 나오나봐요. 1번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해봤어요. 60번으로 가보실게요. 60번. 우리 60번 같은 경우에는 증여 후 양도행위에 부인 규정이 출제됐어요. 올해 참고로 5년에서 10년을 늘어났죠. 참고로 이런 느낌이죠. 갑이 일단 중요한 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아닌이죠. 왜냐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2월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논제가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그 외 삼촌이라든지 형제자매 같은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쳤어. 근데 여기서부터 올해 개정된 게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거 하자. 5년도 이제 5년 참고 하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아예 이거 하지 말아라. 이 정도예요. 하지 말아라. 이 증여세랑 요 양도세 합계액이 직접 양도한 양도세보다 더 작다면 직접 양도한 걸 조세 회피하려 한 것이다 하면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직접 그 규정이죠.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갑이 직접 양도한 것을 보는 게 이런 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짜고 친 증여받은 자가 연대 책임이 있어요. 연대 납세는 2가지 규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 어떻게 보면 올해 다 2개가 나왔네요. 아까 국기법에서도 하나 있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는 뭐 아예 틀렸거나 2월 과세랑 이제 페이크를 친 거 가지고 분석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 아예 그냥 오답이어서 그냥 일단 이건 정답을 그냥 적었어요. 참고로 해설에. 그리고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했을 때 자회사로 진출했는데 그 자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 납부 세공제가 있었지만 그 이중과세 효과가 엄청 크진 않다라고 하면서 해외 자본을 국내로 배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금들이 아깝다. 이제 해외 자금을 국내로 복귀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요런 어떤 정부의 태도로서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비산이 우리 비용 성격인 5% 빼고 95% 해줄게. 그거를 아주 자세히 좀 출제했죠.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한 이제 회사만 이 어떤 이게 좀 학설로는 지분 참여 면제 제조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아예 그냥 이중과세를 해결해 주니까 간접 투자 회사는 제외시켜 줘요. 직접 투자만 되고.
두 번째, 외국 자회사는 10% 이상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해외 자원 개발사는 5%죠. 1%가 틀렸고, 우리 국조법에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과 이 규정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입금에 산입한다가 되는 거예요. 입금일산입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5번을 먼저 보시면 해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전환사채, 뭐 복합금융사채 이런 것처럼 혼성금융 상품들이 지급자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고 받는 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이 되는 요런 처리에서 이쪽이 비용이고 이쪽이 수익이어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수입 배당이 입금일산입이 돼버리면은 양쪽 국가 전부 이중 비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입금에 산입한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안달아. 근데 여기 이제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우리 항상 적격합병은 형식적 조직기편으로서 소멸하는 회사의 어떤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자의 주식 등을 승계받을 때 승계전 다른회계법인이 자회사 등을 실제 취득할 때 그대로 장부가액 가져오는 거야. 항상 그대로. 막 시가로 가져오는 거는 비적격합병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샀을 때 가격 그대로 가져온다 해서 4번이 맞는데 사실 1, 2, 3, 5가 다 이건 다 알려준 거, 열심히 알려준 거. 그래서 확실히 틀렸으니까 4번을 찾는 지문이었지만 아무래도 신설된 규정치고는 꽤 까다로운, 옳은 것으로 나와서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왔으면 아마 쉬웠을 텐데 옳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꽤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신유형 주제여서 어려웠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일세 한 문제 한 문제가 거의 굉장히 빡센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오류 수용 신유형이에요. 처음 보는 어떤 스타일인데 잘 분석해볼게요. 일단 제조업자고 신설회사야. 올해는 왜 이렇게 신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까 부가세도 신규 사업자 하나 있죠. 그래서 23년 3월 20일 설립 등기를 하고 등기일부터 우리 사업연도가 시작되죠. 그리고 1기가 그래서 3월 23일부터 시작됐는데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 조정학교 작성했는데 첫 해여서 그런지 잘 몰라서 오류가 뜬 거야. 수정하고자 해. 수정 후에 올바른 걸로 계산해서 산출세액을 물어봤고요. 중소기업은 아니다 이런 건 좀 필요하겠죠. 원단이 뭐 절사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수정 전 304 000 0002 각사수였어요. 일단 수정 전, 그리고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 수정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계정과목, 회계처리, 세무조정 이런 식으로 요것도 지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요 세무조정이 지금 이게. 그래서 유형자산 선분소지 400만 원이 땅 팔고 지금 첨부소실 난 것 같은데 등기는 12월 말에 했는데 결산일 현재 대금 청산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돈 다 받을 때 손익 계산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손금 불산입을 해버렸죠. 손금 불산입을 항상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 귀속 시기가 대소인사 빠른 날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대금 정산일. 근데 그 전에 소유권자 등기를 법률적으로 물권 변동을 했으면 넘어간 거다. 이전된 거다. 이제 양도된 거다. 그래서 귀속 시기는 혹시 그 대금 청사보다 빨리 등기 쳤으면 등기일이다. 이걸 줄이면 막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귀속 시기는 12월 말이야. 그럼 이때 손익을 잡아야 되잖아. 잘 잡아놨는데 부인되어 버린 거잖아요. 다시 마이너스 4인가요? 400만 원으로 송금 불산입을 어떻게 보면 취소한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미수금 350만 원은, 여기는 100만 원이라 되어 있지? 네, 오타인가? 제가 PPT를 어제 또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혹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나, 틀렸나? 이게 350인가 보다. 350인가요? 죄송해요, 문제가. 근데 어차피 이제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친구가 어차피 11월 1일에 부도가 떴어요. 사실 두 가지 이유에서 대손금이 인정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아니야. 근데 혹시 중소기업에 나와도 6개월이 안 지났죠. 6개월 지난 다음에 대손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손 처리한 금액을 송금 불산입했다가 잘했어. 이거는 잘한 세무 중에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참고로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보시면요. 이자 비용에 해당한 정기 요금 연체 3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연체 30만 원. 요것도 우리 1차 말문제로 나왔었는데 우리 사적인 어떤 연체 이런 것들은 순자산 감소에 따른 경비로 인정해주지만 벌금에 준하는 성격들은 규제 목적으로도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벌금, 교통사고 벌가금, 뭐 법률에 따른 벌금 이런 거 나오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요거는 벌금 성격이에요 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벌금 성격으로 송금일사님 한 거 잘했는데 연체가상금은 송금 항목이잖아요. 근데 요거까지 포함해 송금일사님 했으니까 30만원만큼은 다시 송금에 넣어줘야겠죠. 송금에. 이게 칸이 넘어가죠. 이게 너무 문제가 컸어요. 사이즈가. 사실 이런 거 이제 시험지에서 거의 못 풀어. 이제 안 푸는 게 일단 전략이야. 시간 남았을 때 풀어야 돼. 안 남아. 이런 거죠, 약간. 그리고 장기 매출 채권 200만원은 또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4천만원의 매출 채권, 매출 4천. 그리고 원가는 주어져 있고 이게 매출 원가죠, 사실. 장기 할부 매출로 인하여 매출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했대요. 그래서 현할차 상당의 200만원 현재 가치 평가를 만약 했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채권 4천. 그리고 매출이 38. 그리고 이제 현할차 2. 요렇게 하고 싶었던데 요걸 장부에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입금 불산입을 한 거지, 이 친구가. 입금 불산입을. 그리고 뭐 현할차 상가액으로 뭐 이자 수익으로 떨궈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자료에서 안 나왔으니까 뭐 상상해서 할 수가 없고, 요렇게 그냥 요렇게 하려고 입금 불산입을 했는데 우리 현재 가치도 결산서에 반영해야 인정돼요.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바꾸는 게 안 돼요. 참고로 회수기일 도래기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명목가에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요 입금불산입 세무이 잘못됐으니까 입금산입 200만원.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2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귀속시기 임대수익 150만원 있는데 창고 임대료 과로가 중요해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초과해요. 이때는 적정한 소득을 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뭐 수익 비용을 반드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입금이나 송금으로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계상했어. 잘했어. 계산하기 잘했는데 뭐야? 돈 안 받았다고 입금불산입? 아니죠. 우리 현금주의가 아니라 권리금 확정주의 등의 특례 등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잡는 게 맞아요. 이 임대 수익을. 그래서 입금불산입을 다시 입금산입으로 돌려주는 150만원의 플러스 종이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일단 여기까지 끝났네요. 그럼 여기까지를 이제 계산기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까지 계산기로 치면은 요게 수정 후 각사소가 303 200 000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2월 결손금 2비소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곧바로 이퀄 과표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산출세액을 곱해야 되는데 항상 세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흥분해가지고 이제 올해 세율 개정됐지? 2억 초가 19%, 뭐 2억이야 9% 그게 아니라 아까 신규 사업자였어요. 첫 해는 주의해야 돼. 이게 1년 미만의 사업연도를 두고 있는 어떤 회사들은 1년으로 과표를 환산해서 누진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개월 말 1개월로 또 포함한 달까지도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10분의 12로 1년으로 환산한 다음에 누진율을 치고 12분의 10으로 하는 요런 느낌으로 요 세율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세율 때문에 세액이 좀 변동이 돼요. 세율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약분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진율 구조에서는 세액이 변동된다는 거. 그래서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하는 작업.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계산기를 치시면은 40941333 1차에 원래 소수점이 잘 안 나오는데 올해는 또 어려웠던 게 요거 5번인가 봐요. 그래서 40941333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또 나온 굉장히 신유형의 자료가 있다. 이 정도로 크면은 1차 시험에서는 압박감송에 일단 풀면 안 돼. 웬만한 고수 아니면 세법 진짜 정말 마스터리 단계 아니고서는 뭐지? 바로 그냥 제끼려 그랬지. 바로 그냥.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 요거는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출제했었는데 제 모의고사 앞에 오타가 나서 수정했었던 거예요. 월할 계산하는 거로 나왔었어요. 인정이자 나온다 했었어요. 이건 A급이라고. 우리 영리인행업법이 A의 23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부계부와 관련해서 입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 자료가 있고요. 차입금 자료가 있는데 그래도 1차 특성상 게으르게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대여 시점 일단 4월, 5월, 6월부터 들어가. 근데 이제 요 단서 같은 것도 읽어봐야겠네. 단서 한번 읽어보면은 당자가 4.6인데 얘가 지금 당자가 적용 불가능한 상은 없고
결국 신고할 때 당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가중평균 차입자를 쓰는 게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쪽으로 싹 가보시면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들로 가중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요 첫 번째 비은행은 3월 1일부터 1년간 차입했으면 23년 한 2월 28일쯤 상환해서 종료돼서 대여 시점 차입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일단 날아가지고 특수 관계인한테 한 차입금은 가중평균에서 제끼는 거예요. 결국 3% 하나 남아. 요거는 괜찮아, 그죠? 요거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부터 한번 해보죠. 요게 인정이자 한번 구해볼게요. 인정이자 5천만원 곱하기 3%. 근데 월할 일할 계산 적수 계산 좀 해줘야 돼. 우리 184일분에 365 요런 거 좀 해줘야 돼요. 요런 거 짱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어려웠던 거는 약정이자가 또 있었다는 거. 약정이자 또 50만원이야. 그래서 요 차액을 또 흥분해서 세무조정하면 안 되는 게 부당해산 부위는 어쨌든 시가의 불완전성인 문제 때문에 현저한 이익 검토를 떠올리셔야 돼요. 해설을 보시면은 요 시가 거래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의 경우 또는 3억 이상의 경우 5월인데 뭐 3억은 당연히 금액이 작으니까 시가의 5% 이상 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니까 요 차익을 계산기 치면은 256 164를 입금 산입하셔야 돼요. 요거 입금 산입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전무이사 같은 거 들어가 볼게요. 얘도 23년 5월 1일부터고 4천만원 곱하기 3% 곱하기 184일에서 6월 5월 더 해야 돼. 6월 5월 더 해야 돼요. 그럼 6월이 30일로 끝나고 5월이 31일로 끝나겠죠. 61일 더 해줘. 61일 더 해주면 얼마지? 어렵네. 245일 245일분에 365 계산기 치신 거고, 여기 약정이자가 80만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계산해보면은 805479 느낌이 5천원밖에 차이 안 나. 느낌 자체가 싸잖아. 이거 현저한이익 검토를 바로 해보셔야 돼요. 현저한이익 검토가 현저한이익 분여 요건에서 위배돼요. 그래서 부당행위 아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시가에 준하는 이자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상무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써보자. 3천만원 곱하기 얘는 어차피 받은 이자가 없어. 3% 곱하기 여기서 30일만 더 들어가면 되겠지. 4월달이 30일로 끝나죠. 275가 되겠네. 275 365 해주고 약정한 이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제 인정이가 들어갔고 계산기 치면 678 082 해가지고 요 합이 요 두 가지 합이 보기가 어딨죠? 요거 나오는 것 같아. 특히 934 246 해서 1번 나오는데 사실 요것도 굉장히 고난이도였어요. 1차에서 풀기에는 사이즈도 크고 1차에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완전 신유형이야. 요것도 완전 신유형 아니지만 접대비 문제인데 꽤 컸죠. 사이즈가. 근데 이제 뭐가 좀 평소답지 않게 나왔냐? 수익 금액이 500억 초과로 나온 거야. 우리 근데 500억 초과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회계사일체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이고 그 문제는 또 쉬웠던 게 접대비 자료가 없었어요. 거의 매출액만 컸었어. 근데 요거는 접대비도 크고 수익 금액도 500억 넘어. 우리 20, 13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100억까지 만분의 30, 30, 23 죄송해요. 30, 23 100억까지 3천 약간. 그리고 500억까지가 20 500억 넣으면 3 30, 23 이런 느낌이었죠. 30, 23 그리고 이건 반칙이지. 사업연도도 10개월로 내는 거 어딨나. 화가 나네요. 물음도 기사유로 소득처분되는 요런 거는 우리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죠. 한도 초과액이랑 3만원 초과액 중 적격 증빙 미수치분 이 두 가지가 기사유로 소득처분돼요. 참고로 두 가지를 구해줘야 돼. 그냥 한도 같은 거를 살짝 먼저 구해줄게요. 한도에서 우리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인데 사업연도가 10개월이니까 요런 거 먼저 이제 살짝 이제 갈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자를 분석해보면 접대비가 여기 225 있어요. 일단 접대비 해당액이. 근데 일단 위쪽부터 보시면 복리후생비라는 칸에 300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직원이 조직했네. 또 노동조합 같은 거네. 근데 법인이네. 법인이면 하나의 인격체죠. 하나의 업무 관련 자한테 특정인한테 업무 관련 써있는 지출을 했네. 접대비죠. 접대비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대손사업비 1,000만원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거래처 특수관계 아니야. 이유 없이 정당한 사업 없이 약정이야. 채권포기 계획은 접대비 성격이죠. 접대비로 바꿔주세요. 접대비로 바꿔주세요. 우리 접대비에는 대표이사 자녀가 결혼했네. 사적 경비죠. 회사 돈을 이렇게 맘대로 운영하시면 안 돼요. 사적 경비. 요거는 대표자 상여겠지. 대표자 상여. 그리고 방가로 이번에 접대비 2호는 한 번 할 때마다 3만원 넘게 결제했는데 증빙 아예 없는 거. 증빙 아예 없는 거 대표자 상여. 영수증 수치 한 400만원. 요게 여기로 연결되면 3만원 초과분이 되겠죠. 3만원 초과인데 영수증 수치분이네. 적격 증빙 미수치 해주고 이따 정답에 400만원 추가해놔야지. 요런 생각 들어야죠. 요런 생각 들어야 돼요. 한도 추가해서 400만원 추가해야지 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항목 자체가 꽤 많았어. 진짜 거의 2차 한 1.5차 사이즈로 많았어. 요거까지 한번 이제 해보면은 요게 214가 나오나봐요. 214까지 잘 나왔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한도 구할 때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인데 650억 너무 큰 것 같아. 일반 수익금액이랑 특수 수익금액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중단산업 부문 매출액도 포함이고요. 뭐 별말 없으면 일반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특수 매출액이 90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650억에서 90억을 뺀 560억인가? 560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500억까지는 1억 1000이야. 1억 1000. 왜냐면 100억까지가 3000이고요 400억을 만분의 20을 곱하면 8000이 나와. 그래서 환산을 하면 이게 560억인데 요거가 1억 1000에서 500억 초과가 만분의 3. 이런 걸로 사실 장난치는 게 막 좋은 거 같진 않은데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보수적으로 세무사 시험은 율 안 주니까 외워야 돼요. 수입배당 임금수입도 안 주니까 외우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좀 저도 좀 안타깝네요. 이런 걸로 이제 내는 거. 얘는 그럼 이미 일반에서 500억 초과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 만분의 3 500억 초과분인데 10%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기 영역으로 들어가서 따닥딱 치면 한도 초과액이 71.93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75.93이 돼요. 이것도 원래 문제는 객관식에 4 차이 나는 것들이 살짝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79.93 여기서 80 이런 식으로 한 4 차이 나는 금액 있으면 그걸로 눈치 좀 채가지고 4 좀 더해져 있는 금액에서 찾으면 확률이 높은데 악랄한 교수님이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1번이었어. 그냥 개어려우면 1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아팠고요. 굉장히 어렵고요. 그나마 우리 해피한 문제였죠. 법인세에서 뭐야 이게 왜 너무 자료가 큰데 이게 다라고 약간 이런 정도의 문제였던 게 지금 A의 23기 중 보유 중인 땅 B를 50% 팔았는데 다음 자료 같을 때 세무주적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갑자기 전년도 유보잔액이 주어져 있어. 700만원. 근데 반 팔았어요. 시험자는 거의 뭐 이거야. 이거는 뭐 감사 내용이야.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입금 산입이 아니라 입금 불산입으로 추이되는 건데 요게 추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거잖아요. 얘가 요 붕괴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세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지. 현금이 70인가? 땅이 350만원을 더 더하면 6550이겠지. 그러니까 700주 반만큼 더 팔린 거야. 세법은. 저게 유보라는 게 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입금이 450이 되다 보니까 요 800과 450의 차이가 입금 불산이 350. 근데 이렇게 어떻게 푸냐고. 시험장에서 그냥 유보추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잘 풀려. 이해해야지. 이런 과정이 유보추이네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350만원. 마이너스 유보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평소에는 공부할 땐 요렇게 하시고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유보 추인 반 팔았네 반을 줘야 돼. 반을 못 본 사람은 5번을 찍었단 말이야. 이거를 또 항상 처분 비율만큼 그게 그나마 이 문제에서의 실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나마 계산 문제 중에서 단비 같은 문제였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굉장히 신선하게 저도 유일하게 어제 풀면서 뭐지? 이게 뭐지? 했던 거 순간적으로 뭐지? 했던 건데 결손금 소고공제였어요. 저도 뭐 기부금 문제인 줄 알았으나 결손금 소고공제를 그냥 신유형으로 물어본 거더라고요. 사실 쫑뿅 빨리 달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빨리 볼 때는 그냥 딱 보고 포인트 싹싹싹 보고 이제 봤는데 일단 시간이 역시 빨리빨리 이제 달라고 하니까 빨리 이제 쫑뿅을 이제 보내라 했는데 이게 결손금 소고공제, 결손금 소고공제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이고요. A에 23기 사무자 자료가 주어져 있고 기부금 한도 초과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단서도 중요해. 정기 단기에 적법하게 신고했고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 없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자료였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신고서 양식을 보시면은 우리 NI에서 400만원에서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 14와 25를 반영하면 참고로 요 금액은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죠. 차가감 소득 금액. 근데 요게 얼마 나오냐면 일단 요게 마이너스 2,700만원 나오는데 원래 여기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더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을 빼면 요게 일명 각사소가 나오는데 문제를 봤더니 세무상 결손금이 뜬 거야. 요게 지금 결손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이. 요게 결손금이 발생했으며 라고 했고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이 없다라는 가정 때문에 이 결손금만 세무상 결손금만 구할 줄 알면 역산해서 한도 초과액을 구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을 조금 알아야 되면서 결손금 소고공제를 구하는 신유형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결손금 소고공제 원래 많이 하던 거거든요. 이를 위해 법인세 법률상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고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된 120만원을 환급 신청했대. 120만원 이상 환급 받는 거야. 결손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신고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산출세액은 3원인데 토지 등 양도소득세액은 환급 못 받죠. 제재 목적으로 부과될 거니까. 그래서 2천만원이고 과표가 2억일 때 2천이잖아. 작년에는 세율, 이건 작년 세율로도 가셔야 된단 말이죠. 작년에는 세율이 2억까지 10%였잖아요. 2억 대비 2천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우리 항상 많이 하는 거 이게 결손금 소고공제가 원래 우리 소급공제전 이 사람 사주서 2천만원이었는데 소급공제를 해봤더니 얼마인지 몰라 지금. X를 해봤더니 120을 결국 받는 거야. 120을. 마치 여기 공제 감면세 빼고도 120이 됐겠지. 120 어떻게 150이. 그래서 이걸 X값을 이거 1880으로 해서 해도 되고 위에를 삭삭삭 넣어도 되겠죠. 어떻게든 120을 이 사람은 환급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요쪽에 X를 요걸 이제 뭐 역산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잘 많이 훈련했으니까 X값이 얼마 나오더라? 좀 봐야겠네. 1200만원이가 나오나봐요. 12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을 소급공제해서 120 환급받는 스토리여가지고 요게 지금 1200이 돼야 돼. 그럼 이게 결손금 1200이 되려면 한도 초과액이 15가 나온 스토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15번이 2번인가봐요. 다음 페이지에 있나 보기가? 15번이 2번이네요. 1500만원. 근데 요것도 신유형이야. 시험장에서 웬만한 진짜 제아의 고수 말고는 일단 제껴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이런 것까지 이걸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법인세법은 말 문제는 평소에 안 내던 거 계속 내고 계산 문제는 막 신유형 이상한 거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자료 커 함정도 많아. 그래서 쉽지 않았어. 법인세 공부했어도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거의 맞추기가 어려웠어. 기본만 때 객관식에 다 알려주긴 하지만 이게 시험 직전에는 거의 기출과 문제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외관법에 따라 감사를 받는 내고법인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중으로 검토받을 수는 없어요. 힘들어. 한 달 늘어나죠. 검토시간. 우리 개인 성실이 현물 출자하면서 법인 전환한 거야. 3년 동안은 성실신고 제출하는 거야. 단순 날짜 규정이었어요. 5년이 아니라 3년. 나머지 좀 쉬웠고. 다시 옳은 것은 그나마 요것도 좀 막 쉽지 않았어. 비영리법은 옳은 것을 냈으니까 쉽지 않았어요. 우리 비영리법은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은 과세소득에 무조건 포함하나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유목적 사업에 쓰던 자산 처분하면 과세 제외죠. 두 번째로 손비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 사업금을 이후 5개년도에 입금해 산입하는 거예요. 산출세에 가산하는 것도 아니고 차감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업법인은 땅 양도소득의 경우에 과세표준 신고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법인세 대신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계산해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신고하면 법인세법처럼 한 것처럼 본다. 그래서 소득세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법인세처럼 할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는 것이지 신고를 안 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그리고 우리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무기장 가산세는 면제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아무래도 공익사업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장부보관 부서시 가산세가 과거 무기장 가산세였잖아요. 요거는 면제 대상이야.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구분격리 반드시 해야 돼. 구분격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4번이 맞았고, 이 친구는 지급이자 송금일산입이네요. 우리 1번 같은 경우, 이거는 그나마 쉬웠다, 맞아. 그나마 평이했던 게 요건 게 3번에 준공된 날까지 자본 채취해서 더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렇게 준공이 이때 됐으면 이때까지가 자본 채취 기간이고, 준공 후부터 상환일까지 이때는 일반 이자가 되니까, 요때 발생한 이자는 송금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그래가지고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에도 종료이란 워딩이 틀렸어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법인세 마지막 문제로 도래했네요. 요것도 말장난 문제였어요. 일명 즉시상각 의제 중 요 정도 금액은 좀 봐주자. 이거는 원래라면 직상각 의제로 처리해서 세무상 자산가액에도 더하고 또 이제 감가상각비에도 이제 간주시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계산이 복잡해. 금액이 좀 소액이고 특수한 상황은 봐줘. 송금 처리하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말자. 이런 결론에 이르는 그 특례가 아닌 것은 자본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는 표현이 송금으로 인정해주자라는 조문 워딩 그대로 쓴 거예요. 교수님은 요약수 표현 쓰지 않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모두 고른 것은 독립적이래요. 우리 600 미만이면은 자본 지출 포함하지 않죠. 기억은 너무 쉬웠어. 600 이상이면 자본 지출이야. 두 번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취득가에서 감루 뺀 금액의 5%도 미달하는 금액도 이제 소액수선비 특례로 약간 표현하는 자본 지출에 포함하지 않죠. 이건 자본 지출 포함하지 않아. 괜찮아. 이건 니은은 이제 동그라미야. 요게 디귿이 킬링이었어.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수선하는 지점인데 이건 3년의 기간이니까 3년 이상이 돼버린 거지. 이때부터는 자본 지출에 포함이 되는 요런 거 이상 미만 이런 걸로는 좀 저도 이런 걸로 굳이 이렇게 또 약간 너무 무슨 틀린 그림 찾기 식으로 문제를 찾는 게 과연 이게 좀 적합한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답은 니은인데 니드를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1번으로 가보실게요. 이제 부가세로 가보실게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얘는 쉬우니까 우리 5번이 사업상 증여라고 해가지고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한테 매입세 공제된 경품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 부담 없는 소비 행위를 방지하기 때문에 이때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주가 선적 지연으로 받은 거는 용역의 제공 대가가 아닌데 항상 이런 거에서 정답 찾지 말고 다른 데 꼭 정답이 있어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쉬웠고요. 그리고 전자세금에서 옳은 것인데 1번 반품됐다. 반품일로 수정을 바꾸는 게 편해. 그래서 바꾸는 거고. 근데 여기는 처음 세금 작성이 틀렸고, 전자 의무발급 사업자는 한 달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업종인데 감가상각 차 같은 거, 건물 이런 거 팔면서 사업자 들어오지 제시한 상대방이 세금서 끊어주세요. 끊어줘야 되는 예외 사유였죠. 그래서 3번 좀 어려웠어. 4번 법인 사업자가 전자권합세는 다음 일까지죠. 다음 달 10일은 후발급 특례고 이거는 전송 명세서 보내는 거니까 다음 날. 그리고 마지막 매입자 발행 세무서는 6개월이죠.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야. 6개월. 그래서 1, 2, 4, 5가 평이했기 때문에 이것도 3번이 좀 찜찜하더라도 3번이 맞겠구나. 근데 이미 다 배우긴 했죠. 감가상각자도 꼭 끊어줘야 된다. 미용실 욕탕 뭐 이러면서. 근데 자동차 운전하고 이런 거는 좀 느낌이 싸하긴 했었지. 그리고 국조법이 갑자기 나와요. 이렇게 원래 79, 80이 국룰인데 갑자기 나오더라고. 옳은 것은인데 우리 금융업은 6배. 이건 쉬웠어. 금융업 6배. 우리 보증서서 제3자로부터의 지급이자 송금bil사님은 기사유지. 지금 기사유. 우리 송금bil사님으로 산정되는 이자에는 쭉 해서 건설자금이자 제외되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이자율을 했을 때는 가중평균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이자율 부인하는 거고. 우리 국조법이 특례법 성격이어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돼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 요건 쉬웠어. 우리 국제법 2개 중에 하나 맞으면 성공적이야. 요거 맞췄으면 됐어. 요거 맞췄으면 됐고.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은 요것도 평이했죠. 농민은 일단 면세사업자고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을 좀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영세하고 면세사업자인데 이거 토사석 재화 한 번 팔았다고 세금 부과하면 우리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것도 다 세금 내야 돼요. 안 되겠지.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 아니에요. 이거 다 통칭 내용이야. 근데 그리고 딱히 어려운 건 없었다라고 보이네요. 1번이었고. 계산 문제로 이제 살짝 가보실게요. 매입, 공제되는 매입세액 10월부터 12월 항상 날짜부터 우리 싹 체크하면서 풀라 그랬죠, 항상. 그리고 겸용사업자가 아니에요. 지금 일반 과세자고요. 국내거래처로 10월 1일에 원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는 확정신고 기한 내 받았으면 해줘. 확정신고는 해줘. 거래처의 증정 접대비야, 접대 목적 불공제고요. 직원들 옷 입는 거 이런 거 불공제 되면은 우리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죠? 복리 후생증 이런 거 다 공제되죠. 50만원 공제해줘. 50만원 공제해줘. 해줘. 종업 복지 혜택이 좋은 회사예요. 명절에 참치를 줬나? 와인 줬나? 좋네요. 종업원 명절 선물 공제돼요. 우리 40만원 690만원 이건 암산이 되네요. 690만원. 아마 이거를 암산을 틀리진 않았겠지? 4번이 나왔나봐요. 4번이. 요거는 좀 쉬웠고. 그리고 갑자기 또 국조법?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것도 정답 위주로 보면 4번에 체약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와 비절차 게시 요청하면은 이 사람이 승인해줘야지. 요청한 날 바로 신청하는 게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자는 거를 승인했을 때부터 게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이 문제 좀 까다로웠죠. 겸용사업자야. 신규사업자. 일단 신규겸용이야. 신규겸용. 포인트가 신규겸용. 10월 11월 살짝 보시고 납부해야 할 대부가세 보시고 단서 읽어보시고 일단 매출세액부터 구해볼게요. 매출세액부터 들어갑니다. 과세사업분 2억원 10% 해주세요. 과세사업분 10% 해주세요. 면세사업분 부가세가 없고요. 공통사용제한 1200만원.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입비를 안분하는 게 원칙이죠. 신규사업자 직전이 없어. 안분 불가야. 그냥 10% 때리세요. 그럼 요거 계산기 쳤다라는 가정하에서 2120만원. 매입세액 쪽이 까다롭죠. 일단 매입세액 쪽. 과세사업 관련된 600만원 중에서 접대비 또 나왔네. 이것도 아마 반반 냈나봐 교수님이. 5문제. 포인트가 똑같이 걸 또 한 회 차에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550만원. 요거는 그냥 쉬우니까. 면세사업은 불공제되고. 공통이 까다롭다고. 공통이 두 개야. 기계비 450만원은 별만 없으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어. 우리 안분할 때는 공통사용자와 공급 같은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매출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안분 대상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책이 없어서 제가 따로 필기하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안분은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야. 과세, 면세 3억분의 과세 2억. 저 공제액만 찾아볼게요. 공제액만. 우리 요거 나왔어. 기계시 300만원. 기계 C라고 한 게 요 C랑 요 C랑 같잖아. 샀다 판 거야. 샀다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팔았잖아요. 원래 샀다 팔았으면 해당 과세가 아닌 직전으로 해야 돼. 근데 지금 신규 사업자여서 직전이 없기 때문에 전액공제가 돼요. 안분생략 전액공제가 두 가지나 출제가 된 거예요. 지금 연달아서 두 가지나. 그래서 안분 없이 매입세이니까 10%도 하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다 계산기로 쳐보면은 1150만원. 그래가지고 970만원. 조금 까다로웠어. 살짝 당황했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 왜? 시험에는 안 나온 포인트니까. 근데 엄청 강조하고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걸 잘 봐야 돼요. 쌌다 판 거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좀 난이도는 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규 사업자 이런 거 기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시험지에서 생각을 하면 돼. 거의 기계처럼 푸셨어야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이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사실 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답은 틀려 있어. 일단 제조업 A 1기 1월부터 3월 31일 과표인데요. 1월 10일자 요거 작년 2차 문제 거의 비슷해. 작년 2차 교수님이 들어갔나 할 정도로 그거 뭐 벤치마킹 한 문제예요. 우리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이게 지금 인도일이야. 근데 매월 말일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1월 말일부터 최종 할부급 지급기일은 12개월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일자야. 최종 할부급 지급. 잘 세보세요. 1년이 안 넘어. 1년 이상이 안 돼. 장기 할부 판매처럼 굉장히 냄새가 나. 딱 1년 이상이네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급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할 판매 아니면 단기할 판매고 인도일에 다 잡는 거잖아. 인도일에 다 잡아야 돼요. 1억 2천. 1억 2천. 요건 쉬웠지. 완성도 지급 조건부라고 해서 완성도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고 3월 말 현재 완성도가 40%고 계약시 10%니까 1억 곱하기 10% 받고 40% 완성시 40 받기로 했어. 5천. 요건 쉬워. 세 번째도 까다로웠던 게 딜을 제작해서 1억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대금은 계약시 2천을 받고 잔금 8천만 원은 9월 30일에 제품들을 인도하면서 받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칫 중간지급 조건부 냄새가 나요. 근데 중간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아니라 인도일이나 사용수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포함하면 3회, 계약금 외에 2회 이상 분할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 빼면 1회 이상 분할이어서 중간지급 조건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칙적인 인도일이 어딨죠? 9월 30일 공급식으로 둬야 되는데 원래 계약금 돈 받고 세금세 끊어줬다면 그 세금 내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식으로 볼 수 있는 공급식이 특례 규정이 있긴 해요. 근데 시험 문제상 뭐 말이 없잖아요. 세금서 뭐 발급했다라는 표현이 없으면은 원칙적인 공급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수험 스타일이죠. 수험 룰 자체가. 그래서 인도일인 9월 30일에 1억 원을 그냥 다 꽂아 놓는다면 올해 들어와야 될 공급가액은 없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좀 주던지 약간 요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요런 아쉬움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 79번 영수일이 등록되지 않는 것인데 정답을 보시면 3번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정확히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람이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화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지만 영수일 거래가 될 수 있는 외화외익 등 목적 특례인데 그냥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한테 직접 제한을 공급했다라는 것은 영수일 요건에 위배되는 거래예요. 그냥 말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 거래고 1번 많이 받고 2번 많이 받고 4번 많이 받고 5번 많이 받고 이거는 국외건설용이죠. 핵심은 제도급 받은 것도 포함이야. 그래서 되는 거고요. 영세율 마지막 간이가세는 모의고사도 똑같았죠. 이거는 거의 이제 완전 일치했죠. 우리 차가간 납부세액인데 납부세액부터 구해보면 7천만원 공급대가에서 신카 살짝 있었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하면 그냥 1.5%. 그냥 1.5%. 공제세 가보시면 첫 번째가 의제매입세 페이크 삭제됐어요. 식품 등 조리용품 부가세 포함한 금액, 주방설비 부가세 포함한 금액,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받아온 거 3,300만원. 공급대가 0.5. 공급대가 0.5. 그냥 공급대가 0.5. 그리고 전자 고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신용카드 발급 3,000에다가 신용카드 발급 3,000에 1.3. 3,000에 1.3%. 전자는 조특법에서 안 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계산기를 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계산기를 툭툭툭 쳐 내려가면 49만 5천원. 혹시 공제세액 초과하는지 한번 점검했어야 되고, 그죠? 49만 5천원. 요렇게 해서 일단 힘겹게 강평을
종료해봤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웠고요. 뭐 지금까지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어렵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꽤 최근 그래도 베스트 3 정도 안에는 들 수 있는 난이도였다라는 게 시험장에서 일단 법인세가 너무 이제 10문제가 하나하나 다 말문제도 특이하고 계산 문제 커졌고요. 또 이제 소부에서도 이런 함정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말문제도 평소에 이제 잘 나오는 지문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평소 기출문제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홀수의 진짜 저주인 것처럼 난 뭐 이게 인원수를 좀 조절하려고 했는지 뭐 다른 과목은 각자도 선생님이 총평하겠지만 세법만큼은 일단 올해 어려웠다. 난이도는 상이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냥 시험사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좀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우리 진짜 세법 공부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진짜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이고 당연히 공부 투입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어렵다고 대강대강 그냥 일단 약간 진짜 뭔가 그냥 위기를 넘기듯이 그냥 1차만 쓱 넘기자 하기에는 어차피 2차라는 커다란 벽에서 어차피 다 해야 돼요. 근데 더 해야 돼. 근데 그거를 1차, 2차라는 에너지 있고 힘 쏟을 때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암기충, 너무 요약서충 이런 거보다는 시간 있을 때는 최대한 좀 진짜 기본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 생각을 또 많이 해보고 문제 풀 때 좀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만 이렇게 막 외우듯이 푸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세법이 워낙 영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딜레마 항상 쌓이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한 중간 진도에서 끊겨버려. 그리고 이거를 막 진짜 촉촉촉 하자니 막 시험이 이렇게 또 나와버려. 이런 딜레마가 항상 빠지는데 그럴 때 이제 최후의 방법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은 2회독, 3회독 기약하면서 빠른 회독과 반복이야. 항상 세법은 빠른 회독과 반복. 처음부터 이게 마스터는 할 수가 없어. 1회독에서. 그래서 1회독은 정말 찜찜한 거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암기충 스타일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일단 끝까지 가봐야 돼. 일단 법수업을 한번 끝까지 싹 돌리고 나서 이제부터 진짜 해보자.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약간 진짜야. 두 번째가 진짜 하면 확실히 잘 들려. 수업도 잘 들리고 뭔가 책도 잘 읽혀. 뭔가 이상하게 선생님이 뭐 각성했나? 이 세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두 번째 때 확실히 잘 들려. 세 번째 때는 이제 그냥 거의 진짜 이제 다른 과목처럼 느껴져. 세법이 이제야 뭔가 이제 알 것 같다. 요런 순간이 한 3회독이에요. 사실은 보통의 이제 사람이라면. 근데 누군 좀 더 세법 머리가 있어. 아니면 전공자여서 이미 배운 적이 있어. 다른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어. 이런 분들이 막 처음 좀 더 이해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그냥 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짜의 시작인데 그때까지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세법이. 그때까지는 좀 진짜 인내하는 심정으로 잘 이겨내고 버티면서 2, 3회독을 잘 믿고 따라오신다면 술술술 돼요. 술술술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한 3회독, 4회독을 했었어야 돼. 그 과정까지 3, 4회독을 하는 거야. 그럼 기출문제가 다 외워졌겠죠?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기출에 안 나온. 저 자료를 얼마나 많이 줘요. 객관식반에서 퀴즈도 그렇게 봐 300제 문제 우리 GS 문제 이런 거 하면은 추가적으로 500문제 이상은 새로운 문제들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응용력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함정 파지고 이렇게도 함정 파지면 틀리고 또 이게 이 주제구나. 근데 더 여유로운 분들은 뭐 하시면 좋냐? 더 여유로운 분들은 2차 강의 들어버리는 거야. 2차 강의를. 2차 강의는 1차에 안 배운 포인트라든지 문제도 훨씬 어려운 문제로 접근해 보면은 1차 계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또 1차 문제가. 그리고 말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요약서를 선택했으면 요약서를 거의 다 외워야 돼. 진짜 그 정도 마인드로 요약서를 봐야 돼. 요약서를. 저도 막 어떤 하나의 방법을 막 고수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로 보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없고 요약서를 좀 요약하는 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근데 요약서를 볼 때는 막 보던 것만 보면 안 돼.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것도. 근데 수업 시간에 거의 다 알려준단 말이야. 시험에 거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스스로 봐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문제 보다면은 받아온 것만 내가 맞추던 것만 보고 이렇게 돼버려요. 안 돼요. 되게 위험해. 되게 위험해. 그게 어떨 때 좀 쉽게 나왔을 때도 통과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험 추가적인 포인트들을 자꾸 생각하고 정리하고 풀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꼭 거치셔야지만 내년에 어렵게 나왔어도 충분히 6, 70점 맞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요 난이도도 이제 제가 난이도를 이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것들 이런 거 제끼면은 6, 70점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더 물론 고득점도 맞출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었을 때
그렇게는 만들어놔야 돼요. 어렵게 났을 때. 그럼 쉽게 넣으면 막 7, 80 나와. 어렵게 넣으면 60.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놔야지만 일단 안정 쪽이고요. 실제 1차 합격해도 2차에 비빌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40점대로 합격했다. 엄청 힘들 거예요. 동차 과정이 그냥 쉽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또 1차 떨어진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저 그럼 다시 기본반을 들어야 되나요?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수준이 달라서 좀 자세한 거를 자세한 본인의 수준에 맞는 커리를 원하는 분들은 게시판이라든지 학원에 찾아오셔도 거의 제가 있어요. 매일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드릴 텐데, 좀 실력이 됐다, 어느 정도 됐다, 이제 기본 강의 좀 지겨울 것 같다, 많이 들었다, 당연히 동차 강의 듣는 거고, 진짜 너무 진짜 아예 이제 기본기 다져야겠다 라고 하면 기본 강의 듣는 거고, 그 가운데다 심화반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다. 그거 딱 중간 느낌인 것 같다. 그게 심화반 듣는 거예요. 심화반 듣는 거. 그래서 그 세 중에 하나를 커리를 통해서 일단은 내년도 대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라고 마음 먹은 분들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올해 좀 실패를 겪었더라도 시련 정도야. 시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돼. 그냥 이당 열심히 해야지, 그냥 1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닌, 내가 뭐가 부족했지? 어떻게 해야 세법 고득점 맞을 수 있지를 본인만의 어떤 계획과 플랜과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힘들겠지만 그런 게 좀 힘들다면 계속 상담을 해주세요. 상담을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수험 보시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좀 쉬었다가 좀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커리등에서 또 좋은 합격을 위한 강의에서 만나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어요.